지난 반세기 동안 전쟁의 정답은 언제나 미국이었습니다. 더 거대한 항공모함, 더 강력한 스텔스 폭격기. 그것이 워싱턴의 해답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심장부에서 그 모든 정답이 역사상 가장 처참한 오답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아니라 가장 끈끈한 생존 의지가 진짜 무기임을 보여준 나라. 낡은 공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해답을 제시한 곳.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크로멜입니다. 워싱턴의 유력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미 국방부의 지정학적 자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때는 뉴욕타임스의 기자로 세계의 분쟁 지역을 누볐고 역사의 변곡점마다 그 진실을 기록한 공로로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의 세계는 언제나 데이터와 인과율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질서의 집합체였어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힘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합리적 신념이 제 삶을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소모적인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이 되었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림자 전쟁은 중동 전체를 화약고로 만들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발발한 지정학적 단층선의 균열은 전 지구적인 공급망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은 문명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고 있었지요. 세상은 바야흐로 거대한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백악관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는데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한 연설에서 미국은 세계 질서의 유지를 위해 다시 한번 압도적인 힘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의 실질적인 역량과 새로운 위협 요소들을 원점에서부터 재평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의 이면에서 미 국방부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가상전쟁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코드명 프로메테우스. 저는 이 비공개 시뮬레이션에 참관할 민간인 전문가로 초청되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군사적 관점을 넘어 이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이 가져올 정치, 경제적 파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었어요. 워싱턴 외곽, 버지니아의 한 지하 벙커에 위치한 국방부 전략 시뮬레이션 센터 워룸에 들어선 순간 저는 압도적인 긴장감에 숨을 죽였습니다. 수십 명의 장성들과 최고 분석가들이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고 슈퍼컴퓨터의 낮은 소음이 마치 살아있는 거인의 숨소리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의 전제는 최악이었습니다. 동유럽과 중동에서 동시에 분쟁이 발발하고 미국의 힘은 양쪽으로 분산됩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나토 동맹국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미국의 공백을 메우고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었지요. 스크린 위에는 익숙한 변수들이 떠올랐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기갑 여단, 폴란드의 기계화 보병 사단,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 모든 것은 우리가 아는 데이터와 수십 년간 축적된 군사 교리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값들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상황은 예상대로 비관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유럽 연합의 방어선은 러시아의 압박에 서서히 균열을 보였고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전선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어요. 장군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미국의 부재가 곧 세계 질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제국의 불편한 진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통제관이 새로운 변수를 입력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국지적 분쟁이 발생하여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 한 척을 즉시 이동시켜야 하는 돌발 상황이었어요. 유럽 전선에 투입될 미국의 힘이 추가로 묶이게 된 겁니다. 워룸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스템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즉각적으로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의 방어 능력을 변수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주의 해군,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변수가 활성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제게 그것은 수많은 변수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한때는 전쟁의 폐허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일어섰던 나라, 지금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잘 만드는 모범생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한국의 군사력을 데이터화하여 시뮬레이션에 대입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 순간 워룸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위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동해안을 침공하던 가상의 적 함대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전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해전과도 달랐어요. 거대한 미사일이나 폭격기의 궤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의 한 구석에서 나타난 단 한 척의 한국 함선에서 수백 개의 빛나는 점들이 뿜어져 나왔어요.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성운처럼 거대한 날개의 형상을 그리며 적 함대를 뒤덮었습니다. 워룸의 모든 장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경악과 충격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 교차했어요. 저 역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백 개의 빛나는 점들, 즉 AI 드론들은 중앙의 지휘함과 완벽하게 연동되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적 함대의 이지스 시스템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수백 개의 공격, 목표 앞에서 완전히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고 우왕좌왕하던 거대 함선들은 유령에 홀린 듯 서로 충돌하며 스스로 무너져 내렸어요. 저게 대체 뭔가? 맥발이 성성한 해군 참모총장이 낮은 목소리로 절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스템은 이 전술을 하객진이라는 고대의 이름으로 잠시 명명했지만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단순한 패턴 인식에 불과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통제관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장군님,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한국 변수를 통계적 불확실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불확실성, 그 말은 즉 이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슈퍼컴퓨터조차 한국의 전투 효율을 이해하거나 계산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정교한 기계가 나는 저 현상을 모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셈이었지요. 다시 돌려보라는 장군의 명령에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실행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변수가 투입되는 순간 시뮬레이션의 모든 인과율이 붕괴했습니다. 합리성과 데이터의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유령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 평생을 지배해온 지적인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국 측이 의도적으로 보여준 과장된 선전 영상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미 국방부의 심장부, 우리의 가장 진보된 기술이 우리의 눈앞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아까 스치듯 보았던 폴란드의 K2 전차 도입 뉴스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처량한 몸부림이라 비웃었던 그 뉴스가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제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어요. 저들은 대체 무엇을 만든 것이며 저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힘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워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해산이 선언된 이후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어요. 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의 성벽이 이름 모를 동방의 작은 나라가 던진 돌멩이 하나의 거대한 균열을 일으킨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장군들과 분석가들이 침묵 속에서 굳은 표정으로 흩어지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그리고 왜? 그날 밤 저는 워싱턴 외곽에 위치한 한 사성 장군의 낡은 서재에서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시뮬레이션의 총책임자이자 저를 이곳으로 부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타오르는 벽난로를 응시하며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어요. 우리의 위성은 한국의 항구에 정박된 함선의 숫자를 셀 수 있고 우리의 정보원은 그들이 보유한 미사일의 재원까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벤자민, 우리가 방금 본 것은 그 모든 데이터를 합친 것 이상의 현상이었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강 대국의 정보력이 마주한 지적인 막다른 골목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었어요. 그는 제게 이것은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한 민족의 정신과 철학의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망원경이 아닌 역사가의 현미경을 가진 당신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에 대한 의무감을 넘어 제 지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제안을 수락했고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워싱턴의 연구실에 틀어박혀 한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 예산, 중공업 생산량, 기술 도입의 역사, 그 모든 데이터를 동원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역산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방정식을 대입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분명 한계를 말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그 한계를 비웃고 있었죠. 이것은 마치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유령을 목격한 과학자의 심정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유령을 잡으려면 유령이 출몰한 장소로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는 제 마음은 과거 전장을 향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그것은 미지의 문명을 탐사하러 떠나는 고고학자의 설렘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가설을 증명해야 하는 과학자의 비장함이었습니다. 14시간을 날아 도착한 인천의 국제공항. 그곳에서부터 저는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행정력과 기술력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증명서와 같았어요. 수만 명의 인파가 단 한순간의 막힘도 없이 물처럼 흘러가는 동선, 단 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완벽하게 작동하는 수화물 처리 시스템,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광화문 내거리의 한복판에 섰을 때 저의 이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횡단보도 앞에 선 인파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무질서한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신호가 켜지기 전까지 미동도 없이 질서를 유지하다가 신호가 켜지는 순간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 속에는 타인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과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규율이 체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경복궁의 실루엣과 그 위를 스쳐 지나가는 최첨단 드론, 택시의 기묘한 공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혁신이라는 서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치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의 공간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쫓는 비밀의 실마리가 어쩌면 바로 이런 모습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힘은 드러내고 과시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지극히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 그리고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에 맞서며 형성된 그들만의 독특한 사회적 질서 속에 녹아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었어요. 저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접촉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짜놓은 무대 위에서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까요. 대신 저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작은 톱니바퀴, 이 위대한 역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조사는 단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모든 중공업이 태동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강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남쪽의 항구 도시, 거제. 저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나라가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두 도시, 울산과 거제. 제 책상 위 지도에 2개의 점을 찍어두고 저는 밤새 두 도시의 산업 구조와 역사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이 의심의 여지 없는 세계 최대의 조선소라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었지요. 그곳은 규격화된 상선들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해내는 이른바 양산의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룸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함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존의 모든 군사교리를 무력화시키는 미지의 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전략병기였습니다. 저의 분석은 자연스럽게 일반 상선이 아닌 첨단 군함과 잠수함, 그리고 극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해양 플랜트 건조에 특화된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데이터는 단 하나의 장소를 지목하고 있었어요. 바로 거제였습니다. 여기에 워싱턴을 떠나기 전 사성 장군이 제게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가 제 결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는 제게 우리가 놓친 그 유령은 컨테이너선을 만드는 곳에 있지 않다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만들기 어려운 강철 구조물들이 태어나는 섬, 2개의 거인이 서로를 마주보며 경쟁하는 그 섬에서 모든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울산이 세상에 알려진 한국의 힘이라면 거제는 세상이 모르는 한국의 진짜 비밀이 숨겨진 곳일 거라고 말입니다.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고속철도 안에서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풍경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펼쳐진 논과 밭, 그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고속도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로웠고 또 너무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평온한 풍경 속에 과연 세계 최강대국의 예측 시스템마저 마비시킨 그 무서운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거대한 스케일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섬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장인 듯 했습니다. 산허리를 깎아 만든 도로를 따라 달리자 이내 세계를 호령하는 두 조선소,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그 위용을 드러냈어요. 저는 미국 동부의 몰락한 철강 도시들을 취재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의 녹슨 크레인들이 과거의 쓸쓸한 묘비처럼 느껴졌다면 이곳 거제의 크레인들은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강철의 거인들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 국방부의 비공식적인 협조를 통해 한화오션의 특수선 사업부 총괄 부사장인 최일원이라는 인물과 만날 약속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특수선 사업부 건물로 들어가는 과정은 제가 겪어본 그 어떤 보안 절차보다도 삼엄하고 철저했어요. 신원 확인과 검색에만 3번의 관문을 거쳐야 했고 제 휴대폰과 모든 전자기기는 입구에서부터 봉인되었습니다. 이 철저한 보안 체계는 제게 확신을 주었어요. 제가 찾던 비밀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침내 마주한 최일원 부사장은 제가 상상했던 권위적인 경영자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 출신답게 군더더기 없는 말투와 실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사무실에는 화려한 장식 대신 거대한 선박의 설계도와 각종 신소재 샘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어떤 것도 감추려 하지 않았고 동시에 어떤 것도 과장하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워룸에서 목격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묻자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들의 통합 생산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수만 개의 부품과 수천 명의 인력, 그리고 수백 개의 공정이 단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오차없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미 해군의 이지스함 일부가 어떻게 비밀리에 이곳 거제에서 수리를 받고 돌아갔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보여주었어요. 미국의 자국 조선소보다 3배나 빠르고 5배나 저렴한 비용으로 말입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와 정해진 납기를 목숨처럼 지키는 이 나라 특유의 문화가 만들어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시스템의 힘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설명에 감탄하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했느냐고 말입니다. 최일원 부사장은 잠시 창밖의 거대한 도크를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생존입니다. 우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주변이 온통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의 머리와 손, 그리고 뜨거운 용광로뿐이었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명쾌했지만 저는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설명은 이 거대한 산업의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설명해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일원 부사장 역시 제 표정을 읽은 듯했습니다. 그는 데이터는 뼈대를 보여줄 뿐이라고 강철에 담긴 영혼을 이해하려면 그 뼈대에 피와 살을 붙인 사람들을 직접 만나봐야 한다며 저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최일원 부사장이 저를 안내한 곳은 귀를 찢는 듯한 소음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대형 블록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40년 경력의 현장 총괄소장이라는 박강철이라는 인물을 소개받았어요. 그의 얼굴은 그을려 있었고 작업복은 달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서재에서 만났던 그 어떤 학자나 관료보다도 깊고 형형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미터 상공의 좁은 철제 통로를 걸으며 발 아래에서 거대한 선박의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이로운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박강철 소장에게 이 위대한 기술력의 동력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발밑에 용접 불꽃을 내려다보더니 제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자식을 키워보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전쟁통에 굶주렸고 자신은 젊은 시절 중동의 사막에서 땀 흘려 달러를 벌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고생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다시는 내 자식들에게 힘이 없어 나라를 잃고 가족이 흩어지는 비극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피로 새겨진 다짐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거대한 선박의 단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거대한 쇳덩어리가 우리에겐 그저 수출품이 아니라고. 저것이 바로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이 발 뻗고 편히 잠들 수 있게 지켜주는 울타리이자 그들의 밥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해치기 위해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해치게 두지 않기 위해 이 강철의 성을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머리를 강타하는 거대한 전율과 함께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보았던 그 통계적 유령의 정체를 말입니다. 그것은 인공지능도 최첨단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아버지들의 처절한 의지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응축되고 발현된 혼 그 자체였어요.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준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이 작은 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던 거인마저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을 키워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힘의 근원은 패권에 대한 야망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하고도 숭고한 진실 앞에서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거제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산업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의지였고 강철로 빚어낸 생존의 서사시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제 귓가에는 귀를 찢을 듯한 기계 소음과 내 자식들의 울타리라 말하던 박강철 소장의 굵은 목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제 평생을 지배해온 합리성의 세계에 도저히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변수가 나타난 겁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이미 저의 생각은 한국의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와 워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을 가감없이 털어놓았어요. 그들의 힘은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체득된 생존을 향한 처절한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장군은 제 보고를 듣는 내내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우리가 만든 시뮬레이션이 계산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기계는 의지나 정신 같은 그런 무형의 변수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그의 말은 제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 강철 같은 의지는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어떻게 세계의 패권국조차 경계해야 할 힘을 갖게 되었는가? 저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널리스트로서의 호기심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제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를 마치 고대의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처럼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장 먼저 한국인들이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기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포항제철소의 신화, 그 모든 것은 단순한 경제개발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국민 전체가 참여한 하나의 거국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이 보여준 기적적인 산업화의 속도, 세상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부르는 그들의 독특한 DNA가 실은 이대로는 죽는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생존의 방식이었음을 말입니다. 저의 탐사는 1997년 한국인들에게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외환위기, IMF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국가부도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좌절하는 대신 장롱 속에 있던 금부치를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저는 당시의 자료 화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모습, 그것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나라의 역사에서도 본 적 없는 지극히 비합리적이면서도 숭고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거듭났어요.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위기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혹독한 담금질의 과정이라는 것을요. 마침내 저는 제가 워룸에서 목격했던 그 통계적 유령의 진짜 정체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슈퍼컴퓨터가 예측하지 못한 것은 바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한국인들의 유전자에 각인된 이 경이로운 위기 극복 DNA였던 겁니다. 우리의 분석 모델은 합리적인 자원 배분과 점진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하지만 한국이라는 변수는 위기라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폭발력으로 비선형적인 도약을 이루어 왔습니다.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의 튼튼한 우산을 씌워주는 동안 한국은 그 비를 피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우산 아래에서 조용히 그리고 치열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뚫고 날아오를 로켓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깨달음을 정리하며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 다시 봉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생존 의지와 무서운 잠재력을 가진 이 나라는 이제 어디로 나아가려는 것일까요? 그들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쓴 보고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연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 연구를 위해 다시 한번 한국으로 떠나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조선소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대학의 강단과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뜨거운 광장으로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 질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데이터와 공식으로만 판단하던 한미국인 석학. 그가 자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 굳건한 신념이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는 한국의 힘이 단순히 최첨단 무기나 거대한 산업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혹독한 지적 충격을 통해 깨달아야만 했지요. 그가 마주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혹은 너무 익숙해서 잊고 지냈던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시절, 오직 맨주먹으로 일어서야 했던 그 처절함, 독일의 탄광과 중동의 사막에서 흘렸던 우리 아버지들의 땀방울과 밤낮 없이 재봉틀을 돌렸던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 그리고 국가부도라는 치욕적인 낙인 앞에서 좌절하기는커녕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바꿔버린 그 기적같은 단결력까지, 바로 그 모든 기억과 경험들이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져 세계 최강대국의 슈퍼컴퓨터조차 계산하지 못하는 위기 극복 능력이라는 우리만의 비밀 병기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야기 속 전문가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미래가 궁금해 다시 한국으로의 여정을 꿈꾸며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뜨겁고 무서운 힘을 손에 쥔 우리는 이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가난을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그 위대한 힘으로 우리는 인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한 여성이 텅 빈 공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멈춰선 컨베이어 벨트와 침묵에 잠긴 생산 라인을 보며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한때는 수백 명의 직원들로 활기가 넘쳤던 이곳이 이제는 마치 무인도처럼 적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녀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마지막 월급 명세서를 꺼내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촌부리주의 시라차에 있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공장에서 생산라인 선임으로 일하고 있는 34살 새나무항이라고 합니다. 태국 시라차는 방콕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마을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며 주변에 공단이 조성되고 근로자들이 모여들면서 차근차근 발전했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최근 우리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저와 제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선 이후 우리 지역은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포장도로가 깔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며 테스코 로터스와 같은 대형마트도 생겼죠.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방콕으로 떠나지 않고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입사한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아버지께서도 이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고 저는 라자망갈라 공과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세탁기 조립 라인에서 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책임이 늘어났고 현재는 생활가전 생산 라인을 총괄하는 선임까지 올랐죠. 이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시라차가 산업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상가들과 아파트들을 보며 우리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믿어왔어요. 우리 가족에게 삼성전자는 단순한 직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20년 넘게 일하시던 곳이었고 저 역시 10년째 일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허리 수술로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지만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직장을 다니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할머니는 작년부터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셔서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고등학생 동생의 학비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죠. 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급여와 함께 의료보험, 교통비 지원, 식대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해 주어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었어요. 제 업무는 세탁기와 전자레인지 생산 라인의 전반적인 관리인데요.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4시까지 근무하며 생산 목표량 달성과 품질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요. 신입 작업자들의 교육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10년간의 경험으로 생산 라인의 모든 공정을 꿰뚫고 있어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문제 해결이 가능해요. 시라차 공단의 삼성전자 공장은 태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 기지 중 하나입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세탁기와 전자레인지 외에도 다양한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일하며 승진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11월부터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공장 전체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라고 생각했는데 SNS에서 반한 감정이 확산되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번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저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10년간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장이 이제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 전에는 다른 한국 기업들이 태국 투자를 줄인다는 뉴스를 보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우리 공장도 언제 그런 결정이 내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늘은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아픈 할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는 물론 가족의 생계 자체가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가족들에게 이런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는 부모님께 이런 불안한 현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망설여지네요. 본격적으로 올해 초부터 우리 공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동료들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생산 라인에서는 더욱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바쁘게 돌아가던 세탁기 조립 라인의 가동률이 2월부터 조금씩 떨어지더니 결국 일부 라인의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신규 설비 도입을 위한 투자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1월 중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어요. 더불어 매달 있던 잔업과 특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의 실수입에도 영향이 있다 보니 다들 걱정이 많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운 건 이런 변화가 한순간에 찾아온 게 아니라는 점인데 지난해 말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어요. 본사 방문이 줄어들고 신제품 생산 계획 미팅이 연기되더니 결국 올해 들어서는 설비 개선 계획마저 전면 보류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 정문을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에서 오던 기술진들의 방문도 뜸해졌고 태국어로 제작되던 신제품 매뉴얼 작업도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담당하는 생산 라인의 작업자들도 이런 상황을 민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불안해하는 건 계약직 직원들이에요. 저희 공장은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재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3년차 계약직 직원이 울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품질관리팀과 포장팀이 통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인력 감축을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 개편은 처음이라 모두가 긴장하고 있어요.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 인력 재배치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세탁기 라인에서도 몇몇 작업자들이 다른 라인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한 팀으로 일해온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은 지난해 말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서서히 악화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로 시작된 작은 갈등이었는데 점점 커져서 양국 간의 무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고 우리 공장 제품의 판매량도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매일 아침 생산회의 때마다 판매 실적 보고를 들으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게 더욱 힘들어요.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동료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높아졌어요. 일부 직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반장급 직원이 베트남 공장으로 이직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인정받아 더 나은 조건을 제안받았다고 하는데 축하해 주어야 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임인 제가 팀원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위치이지만 저 역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주간 업무 보고 때마다 생산량 감소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본사에서는 태국 내 정세 불안을 이유로 생산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최근에는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직원들의 임금이 우리보다 높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만이 고조되었어요.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자신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며 SNS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공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팀원이 찾아와 가족들 생계가 걱정된다며 울먹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선임으로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 정해진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불만과 회사의 입장 사이에서 저는 때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공장의 불안한 분위기는 결국 본사의 정책 변화로 이어졌어요. 지난달 화상회의에서 본사는 태국 내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스마트 팩토리 설비 투자가 전면 보류되었고 신규 프로젝트도 모두 중단된 상황이에요. 더 큰 문제는 부품 공급망 재조정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까지 우리 공장은 동남아시아 전역에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베트남과 멕시코 쪽으로 공급망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최근 태국 내 정세 불안과 생산 비용 증가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 정부의 지원이 많고
멕시코는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어요. 게다가 두 나라 모두 태국보다 생산 단가를 2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장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기세와 물류 비용도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현지 정부의 지원책도 베트남이나 멕시코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공장의 생산 라인이 단계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 목표량도 큰 폭으로 조정되었어요. 세탁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했고 에어컨과 전자레인지 생산 라인 일부는 다른 나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어요. 가장 마음이 아픈 건 20년 넘게 쌓아온 우리 공장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불량률은 0.1% 미만을 유지했고 작업 효율성도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SNS에서 시작된 벤코리아 운동이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곧바로 본사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번졌어요. 일부 태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우리 제품의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런 상황이 억울하기만 해요. 우리의 일자리가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SNS에서는 연일 한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사가 태국 시장에 대한 기대를 접고 베트남이나 멕시코 같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법인의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현지 정부의 세제 혜택도 많다고 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공장의 미래가 더욱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지 정부로부터 법인세 감면과 토지 임대료 우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노동법도 태국보다 기업 친화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장의 작업자들 중에서도 베트남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공장의 가동률은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생산 라인 8개 중 3개는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예요. 이대로 가다간 추가적인 생산 라인 이전이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경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동료는 이미 방콕의 다른 전자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은 곧바로 생산 라인의 변화로 이어졌어요. 제가 담당하는 세탁기 생산 라인의 하루 가동 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생산량도 20% 가까이 감소했어요. 한때 우리 공장의 자랑이었던 프리미엄 세탁기 라인은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자레인지 생산도 예상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어요. 수출용 고급 모델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내수용 기본 모델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멈춰있는 생산 라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져요. 한때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던 공간이 이제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10년 이상 한 라인만 담당하던 숙련 작업자들이 갑자기 다른 생산 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생산 효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모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워요. 작업자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모두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작업 능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률이 떨어진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직원들의 사기예요. 품질 관리는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죠. 모든 직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 작업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세탁기 라인의 불량률이 0.5%까지 올라갔어요. 이는 우리 공장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인력 감축으로 인해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품질 검사 인력도 부족해서 일부 공정은 자동화 설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품질 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배우며 성장해왔어요. 덕분에 태국의 제조업도 큰 발전을 이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경솔한 판단으로 이런 성과들이 위험해진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 큰 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과 일자리 창출로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한국 기업들의 가치를 이제야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현재의 위기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더욱 걱정되는 건 앞으로의 상황입니다. 본사에서는 계속해서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고 이는 다시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의 현실을 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있어 누려왔던 혜택과 기회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봅니다. 기술 이전, 안정적인 일자리, 높은 임금,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멀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건 시간 문제죠. 공장의 상황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도 물가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잔업과 특근으로 기본급의 40%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워졌어요. 할머니의 당뇨 합병증 치료비는 달마다 늘어만 갑니다. 매달 병원비로만 제 월급의 3분의 1이 들어가요. 의료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고가의 약값은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실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더 아파와요. 동생의 학비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내년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대학 진학을 위한 등록금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와요.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꿈도 크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 꿈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며칠 전에는 동생이 알바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큰 언니로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매달 말이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이 제일 큰 스트레스입니다. 생활비를 아끼려고 점심도 거르고 버스도 한 정거장이라도 더 걸어가려 노력하지만 그래도 빠듯한 게 현실이에요. 재취업에 대한 걱정도 날이 갈수록 커져가요. 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고 한 회사에서만 일했기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태국 전역의 제조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 태국에서의 공장 철수를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철수를 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 기업들의 존재를 가볍게 여겼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공장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제공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며칠 전 SNS에서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현지 직원들도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배우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한국 기업들의 복리후생은 정말 좋은 편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장의 개인적인 상황을 넘어 이제는 지역 전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SNS에서 시작된 벤코리아 움직임이 실제 경제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양국 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업이 먼저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시라차의 상권이 흔들리고 있어요. 관광업은 우리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광 관련 업종에서 일하던 지인들 중 일부는 이미 실직 상태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시라차를 찾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제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지역의 호텔들은 한국인들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방마다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걸 보며 우리의 성급했던 판단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의 위기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국인들이 자주 찾던 식당들과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게 폐업이 아닌 그곳에서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며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시라차는 태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는 태국에서의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나 남미 같은 새로운 생산기지로에 이전하며 완전 태국을 떠난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이는 태국 전체 전자산업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큽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으로는 이 상황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한번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예전같이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완화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라차 삼성전자 공장의 새나무항이 겪고 있는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을 것 같아요. 한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 지역사회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새나무항과 그녀의 동료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시라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